천재의 역설, 10가지 양극단의 창의적 특징. 라피크는 아랍어로 일반적인 친구를 넘어 먼 길을 함께할 동반자라는 묵직한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끝없는 사막을 건너는 유목민들에게 라피크가 모래 폭풍을 함께 견디고 물을 양보하는 생존의 필수 조건이었듯이 험난한 인생길을 행복하게 완주하기 위해서도 나를 지지해주는 영혼의 동반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창의적인 사람 하면 보통 한 가지 모습만 떠올리잖아요. 그런데요, 만약 창의성의 진짜 비밀이 하나의 특별한 성격이 아니라 서로 완전히 부딪히는 두 가지 모습을 모두 가지는 데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천재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놀라운 역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천재라는 말을 들으면 머릿속에 딱 하고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세요? 아마 고뇌하는 예술가라든지 좀 괴짜 같은 과학자, 아니면 혼자 있는 외로운 늑대, 이런 모습들일 거예요. 그쵸? 근데 사실 이런 꼬리표들은요, 진짜 창의성이 어디서 오는지 설명해주지 못해요. 실제 창의적인 사람들의 내면은 훨씬 더 복잡하고 또 모순적이고 그래서 더 매력적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천재라는 환상, 이걸 좀 걷어내고요. 그 핵심에 있는 복합성이라는 개념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 복합성이 생각, 행동, 그리고 존재의 영역에서 어떻게 양극단의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하나하나 뜯어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안의 가능성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그 방법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창의성의 진짜 비밀, 그 핵심은 바로 복합성이라는 한 단어에 있습니다. 이건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요. 저명한 심리학자 미하이 칙세트미하이가 수십 년 동안 노벨상 수상자부터 예술가까지 정말 수많은 창의적인 인물들을 연구해서 얻어낸 결론이에요. 칙센트미하이가 수백 명의 창의적인 사람들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정말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가 뭐였을까요? IQ가 높다는 뜻의 똑똑함? 아니었어요. 타고난 재능? 그것도 아니었죠. 바로 복합성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서로 완전히 모순되는 특징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서 그 양쪽 끝을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는 능력,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복합성이라는 게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이나 평균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경쟁심도 협동심도 어중간한 그런 미지근한 상태가 아니고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필요할 땐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싸우는 승부사가 됐다가 또 상황이 바뀌면 가장 따뜻한 동료로 변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펙트럼의 양쪽 끝을 점두, 그것도 아주 강렬하게 가질 수 있는 능력, 바로 이겁니다. 칙센트미하이가 이걸 정말 기가 막히게 비유했는데요. 바로 모든 빛깔을 포함하는 백색광 같다고 했어요. 딱 하나의 색만 가진 게 아니라 그 안에 모든 색을 품고 있어서 상황에 따라 어떤 색이든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무한한 잠재력 자체를 말하는 거죠. 정말 멋진 비유 아닌가요? 자, 그렇다면 이 복합성이라는 잠재력이 대체 현실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 걸까요? 그 첫 번째 단서, 바로 그들이 세상을 보고 생각하는 방식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양극단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역설은 몽상가이면서 동시에 실행가라는 점이에요. 그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면서 공상에 빠지는 걸 즐기는데 동시에 그 꿈을 현실로 만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냉철함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딱 스티브 잡스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세상을 바꿀 아이폰을 상상했지만 그 안에 들어갈 나사 하나 디자인까지 집착했던 사람이잖아요. 이 두 가지 능력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상상력이 현실 감각을 깨우고 또 현실 감각이 상상력에 길을 터주면서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받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조합이 있어요. 바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과 성숙한 지혜가 만나는 거죠. 이 조합이 왜 대단하냐면요, 내가 이 분야 전문가인데 이건 원래 이래라는 그런 생각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해주거든요. 늘 초심자의 마음으로 왜? 라고 질문하면서 문제의 본질을 파고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경험에서 얻은 깊은 통찰력으로 길을 잃지는 않고요.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지 알기 때문에 냉소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순수한 경이로움을 발견하는 능력, 이게 바로 위대한 발견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아인슈타인 본인이 이 말을 했잖아요. 자기는 특별한 재능은 없고 그저 열정적으로 호기심이 많을 뿐이라고요. 이 말이야말로 이 역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주라는 거대한 질문 앞에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지칠 줄 모르는 호기심으로 다가갔던 거죠. 자, 생각의 마지막 역설입니다. 바로 반항아이면서 전통의 계승자라는 이 정말 모순적인 정체성이에요. 그들은 기존의 규칙에 과감하게 도전하죠. 하지만 그 도전은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반항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를 들어 피카소가 입체파라는 혁명을 일으키기 전에 이미 사진처럼 그림을 그리는 극사실주의의 대가였다는 거 아시죠? 자기가 깨려는 그 전통을 그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통달했던 거예요. 규칙을 완벽하게 아니까 그 규칙의 한계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가장 의미 있는 방식으로 그걸 뛰어넘을 수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생각의 양쪽 끝을 자유롭게 오가는 능력은요,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의 방식, 그러니까 행동의 양극단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이 일하고 쉬는 방식에서도 이 놀라운 모순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에너지의 양극단이에요. 이들은 자기가 몰두하는 일에 정말 화산처럼 폭발적인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 며칠씩 밥도 안 먹고 그림만 그렸다는 이야기처럼요. 근데 이게 그냥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강렬하게 방전하고 나면 반드시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아주 깊은 고요함 속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에너지를 다시 꽉 채웁니다. 이건 변덕스러운 게 아니라 창의성을 위한 필수적인 숨쉬기 같은 거예요. 이건 사교성에서도 똑같이 나타나요. 외향적인 면과 내향적인 면을 둘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영감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과 정말 활발하게 어울려요. 그런데 그렇게 얻은 수많은 자극들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 결국 혼자만의 시간이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그때는 또 극도로 내향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창의성이란 건 조용한 방 안에서 싹을 틔우고 사람들로 북적이는 광장에서 꽃을 피우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창작 과정에서 아마 이게 가장 중요한 역설일 텐데요. 바로 뜨거운 열정과 차가운 객관성이 공존한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작업에 대해서는 모든 감정을 쏟아붓는 정말 열정적인 부모와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한 발짝 딱 물러서서 가장 냉정한 비평가의 눈으로 자기 작품의 약점을 매섭게 찾아냅니다. 내 새끼니까 무조건 예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애정을 담아서 비판할 수 있는 이 능력, 이게 바로 평범한 결과물을 위대한 작품으로 만드는 결정적인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생각과 행동을 넘어서 이 복합성은 이제 그들의 가장 깊은 내면, 바로 존재의 양극단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들의 성격이나 자아 자체가 어떻게 이렇게 모순적인 힘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정말 신기하게도 그들은 극도의 겸손함과 엄청난 자부심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자신들이 인류 지성이라는 거대한 강물 속의 한 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뉴턴이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었다고 말한 것처럼 선배들에게 깊은 존경심을 표하죠. 하지만 동시에 세상이 전부 틀렸다고 말해도 내 비전이 맞다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살아있을 땐 혹평만 받았지만 꿋꿋이 자기 길을 걸었던 반고흐처럼요. 이 겸손함이 그들을 계속 배우게 만들고 또 이 자부심이 그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감수성 자체가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삶의 슬픔과 기쁨, 그 양쪽을 모두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경험합니다. 세상의 부조리나 고통에 남들보다 더 깊이 상처받고 아파하죠. 하지만 바로 그 예민함 때문에 길가에 핀 꽃 한 송이 같은 작은 아름다움에서도 폭발적인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감정의 큰 진폭이 그들의 작품에 깊이를 더하는 연료가 되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야망을 품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타적인 사명감을 느낍니다. 내가 최고가 될 거야. 아무도 풀지 못한 이 문제를 내가 풀고 말겠어. 하는 강한 욕망이 있어요. 하지만 그 야망의 끝은 종종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발견이 인류의 삶을 더 낫게 만들기를, 내 예술이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하기를 바라는 거죠. 이기적인 욕망과 이타적인 사명감, 이 두 가지가 결합될 때 어떤 시련에도 꺾이지 않는 정말 강력하고 오래가는 동력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왜 중요할까요? 그건 바로 이 복합성이라는 게 아인슈타인이나 피카소 같은 몇몇 선택받은 천재들만의 특별한 능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이야기한 이 모든 역설적인 특징들 있잖아요. 사실 이건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들이에요. 다만 우리는 남자는 씩씩해야지, 여자는 얌전해야지, 이과생은 논리적이어야지, 이런 사회적인 기대와 교육 속에서 나도 모르게
스펙트럼의 한쪽은 계속 발전시키고 반대쪽은 꾹꾹 억누르도록 길들여져 왔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의식적으로 노력해보는 거예요. 내 안에 잠들어 있는 나의 또 다른 모습을 한번 깨워보는 거죠.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항상 논리에만 의존하는 사람이라면 가끔은 아무 이유 없어 보이는 직관의 목소리에 한번 귀 기울여보는 거예요. 늘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일부러 시간을 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고요한 시간을 가져보는 거죠. 항상 현실적인 계획만 세웠다면 오늘은 그냥 터무니없는 몽상을 할 자유를 스스로에게 한번 줘보는 겁니다. 이렇게 의식적으로 반대편을 탐험하기 시작할 때 닫혀있던 당신의 스펙트럼이 비로소 활짝 열리게 될 겁니다. 결국 창의성으로 가는 길은요, 다른 누군가를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는 그 모든 찬란하고 또 모순적인 빛깔들에 남김없이 껴안고 가장 완전한 당신 자신이 되는 것,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백색광과 같아요. 오늘 그 안에 숨어있던 어떤 새로운 빛깔을 한번 발견해 보시겠어요? 인생은 짧고도 깁니다. 우리는 모두 삶이라는 기차에 올라탄 여행자들입니다. 이 여행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 이 칸에 앉아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넘어졌을 때 손을 내밀며 슬픈 날에는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존재, 그런 라피크가 곁에 있다면 그 어떤 험로도 축제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곁을 지켜주는 이들을 다시 한번 소중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당신 또한 누군가에게 먼 길을 함께할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겠다고 다짐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서로의 라피크가 되어줄 때 이 삭막한 세상은 비로소 살만한 가치가 있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변모할 것입니다.